저는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족쇄를 차고 1년에 13번 제 몸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제사를 지냈죠. 제 결혼은 사랑이 아닌 희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시어머니가 몇 분이나 계셨냐고요? 7분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7분.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계셨죠. 오늘 여러분께 제 75년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김옥순입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저예요. 23, 꽃다운 나이였죠. 저는 제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군복무를 할 때 그 군부대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었지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봤나 봐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저의 부모님께 저와 결혼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했죠. 부모님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고 저는 그런 남자다운 용기에 반했답니다. 맏아들이고 시골에 땅이 많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걱정하셨어요.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7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산으로 둘러싸인 지도에도 없을 것 같은 경상도의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큰 기와집 앞에 대문이 정말 컸어요.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문. 와, 정말 좋은 집안이구나.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긴장하지 마. 우리 식구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대문을 밀었어요. 끽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봤지요. 마당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 한 분. 머리가 새하얗게 센,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남편이 제 등을 살짝 밀며 속삭였어요. 여보, 인사드려. 저분이 할머니시고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니들이야. 어머니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죠. 할머니 다음은 시어머니들이었어요. 시어머니들 한 분씩 앞에 다시 큰 절. 할머니께, 시어머니들께, 그리고 시고모님들께 하나, 둘, 셋 계속 절을 했어요. 남편이 부축해서 일으켜줬어요. 그제야 첫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거라.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집이 좀 엄격해서.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너무 찝찝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깜깜한 새벽 4시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났어. 밥 해야지.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지금 나갑니다. 황급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부엌으로 나갔죠. 큰 부엌이었어요. 아궁이가 3개나 있었고 아궁이마다 가마솥이 걸려 있었죠. 전 요리를 잘 못했어요.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거든요. 밥 짓는 것도 서툴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어요. 아침상이 차려졌어요. 온 식구가 모였어요. 할머니, 시어머니들, 시고모님들,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모두 무뚝뚝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지요. 다들 밥을 뜨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니께서 제 쪽을 쳐다보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나? 그때 시고모님 한 분이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그대로 씹지도 않고 뱉어냈어요. 캑캑거리는 소리와 함께 뱉어낸 밥이 밥상 위로 떨어졌지요. 이게 밥이야? 돌멩이야? 돌을 씹는 것 같네. 쌀을 씻기나 한 거니? 아니면 내 성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첫째 시어머니가 국을 떠드시더니 저를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했는지 맹물을 끓였는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내 친정에서는 간도 안 보고 밥을 하더냐? 이딴 것을 먹으라고 차린 거니? 시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해. 이 쓰레기는 먹을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감이 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밥을 먹으며 작게 말했어요. 맛있어. 잘 먹을게.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들 밥을 남기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남은 밥과 뱉어낸 밥알을 치우며 또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7명의 시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관청을 짓는 일을 하셨는데 가는 도시마다 여자가 1명씩 생겼고 그 여자들이 모두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까지 아이를 낳아서 배가 다른 형제가 10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벌인 일을 책임지신다고 그 모두를 돌보고 계셨지요. 저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집 온 지 1달쯤 됐을 때였어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밥도 더 이상 설익지 않았고 국도 싱겁지 않게 끓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트집을 잡는 횟수도 조금 줄었고요. 시할머니께서도 식사를 잘하셨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다음 주가 뭔 날인지 아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시할아버지 기일이다.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제사를 지내시는구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맏며느리가 준비하는 거야. 너 할 수 있겠어? 네. 제가요? 당연하지. 맏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열심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돼. 우리 집안 제사는 다른 집이랑 달라. 하나라도 틀리면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그날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 목록을 주셨어요. 종이에 빼곡하게 20가지가 넘는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하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장 보러 가거라. 생선은 한 자 이상, 나물은 신선한 것으로. 하나하나 다 크기를 재서 사와야 해. 조금이라도 상한 게 섞이면 다시 사오는 거야. 다음날 새벽 장을 보러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생선 크기를 재고 몇 번이나 재고 또 재고 3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료를 내려놓으니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 생선은 너무 작아. 다시 가서 바꿔와. 그리고 내가 쌀을 불려놨으니 이 쌀을 들고 버스를 타고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해와. 저는 다시 시장에 가고 버스를 타고 방앗간에 다녀와야 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준비 시작해. 제사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에 혼자 앉아서 나물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전을 부쳤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3시 손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른 채 전을 다 부쳤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아침 7시 드디어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침 8시 제사가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모였고 시아버지가 절을 하시고 술을 올리시고 제사가 진행됐어요.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었어요. 다들 제사상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나물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고모님 한 분이 김치를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덜 익었네. 다른 시고모님이 전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기름져? 느끼해서 못 먹겠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첫 제사부터 이 모양이면 앞으로 어쩌려고. 내가 뭐라고 했어?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제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3일 밤을 새워 준비한 제사상이었어요. 칭찬 한마디 없이 트집만 잡혔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고생했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제사가 1년에 몇 번이야? 남편이 잠시 말을 못하더니 대답했어요. 13번. 뭐라고? 명절 제사가 둘 기일이 11번. 합쳐서 13번.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걸 1년에 13번이나 해야 한다고? 그것도 매번 밤을 새워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사가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제사. 매번 똑같았어요. 3일 전부터 준비하고 전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똑같은 말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정성이 없어? 다음엔 제대로 해.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추석 때였어요. 추석 제사는 특히 더 크게 지냈어요. 제사상이 2배로 커졌죠. 저는 열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장도 3번이나 받고 떡도 직접 쪘어요. 전날 밤 시고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죠.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렸어요. 이번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가 시작됐어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더니 소리치셨어요. 이게 뭐야? 놀라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생선 머리 방향이 반대잖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선 머리 방향을 잘못 놓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야.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당장 다시 차려. 하지만 제사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저는 허겁지겁 제사상을 다시 차렸어요. 생선을 돌리고 다른 음식들도 다시 배치하고 그날 제사는 1시간 늦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제 탓이 됐어요. 맏며느리가 정신이 없어서 라고들 하셨어요. 그날 정말 창피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26번의 제사를 치렀고 아들도 낳았죠. 그동안 둘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맏며느리라 모든 일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부족했고 항상 뭔가 틀렸어요. 그런데 제사보다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생겼어요. 남편의 친누나가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혼을 하셔서요. 그분은 저보다 7살이 많으셨어요. 처음 뵀을 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려는데 친누나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네. 큰절로 해야지. 네. 하지만 말대꾸야?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친누나가 제 절을 받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리고 나물 좀 가져와. 네, 형님.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친누나가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네. 찬물로 다시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시집살이는 2배가 됐어요. 하루 종일 친누나 시중을 들었어요. 늘 지치고 늘 부족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제가 정성껏 밥을 지어 상에 올렸습니다. 친누나가 숟가락을 들더니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우리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개를 획 돌려 뱉어냈습니다. 퇴! 그 뱉어낸 밥알이 제 얼굴 옆으로 튀어 벽에 붙었어요. 이게 밥이야? 짐승 사료야? 내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니? 내 수준이 딱 이 따위라는 거니? 저는 온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친누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밥상 전체가 엎어졌어요. 뜨거운 밥과 국, 반찬들이 방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졌고 뜨거운 찌개가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친누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며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어요. 당장 치워. 내가 엎지른 쓰레기니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하겠지. 저는 뜨거움에 데인 발등을 참고 바닥에 엎질러진 밥과 깨진 반찬 그릇을 치우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집에 사료나 만드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숨만 쉬면서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도망을 가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누나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남편은 침묵하다가 겨우 미안하다고 했어요. 알아. 하지만 누나가 지금 이혼해서 우울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벌써 6개월이야.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힘들어. 그 목소리에서 절망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도 힘이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만 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둘째 아들도 낳았어요. 하지만 아들들을 보는 재미는커녕 제사, 시어머니들, 시고모님들, 그리고 친누나 시집살이까지 매일매일이 버티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 번째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그 시어머니가 낳은 딸은 이미 대학생이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은 시아버지가 다 내셨죠. 그리고 얼마 후 네 번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이었죠. 문제는 그 시어머님이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딸만 셋 낳으셨는데 모두 어렸죠. 첫째가 12살, 둘째가 9살, 셋째가 7살이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불쌍했답니다. 저도 남편 말만 믿고 낯선 곳에 와서 온갖 고생과 적응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왠지 저를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거실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은 네 동생들 아직 어린 거 알고 있지? 네, 아버지. 막내가 이제 7살이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좀 신경 써 줘야겠다. 애들이 너무 어리고 너도 아들이 둘 있으니 키우는 김에 같이 좀 키워라. 내가 돈 벌랴. 애들 챙기랴. 너무 힘들다.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희가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맏아들이잖아. 당연히 동생들 챙겨야지. 저희도 형편이.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내가 맡아.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대신 나중에 내 몫도 챙겨줄 거다.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십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나중에 챙겨주신대. 그게 무슨 뜻이야? 집이야. 아버지 집이 세 채 있어. 그중 하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동생들 키우는 대가로 집 한 채 정도는 당연하지.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도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집, 우리만의 집.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일주일 후 이복 동생 3명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살, 9살, 12살. 이 어린 동생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그래도 많이 기죽은 모습이었어요. 첫날 저는 정성껏 밥을 차려줬어요. 다행히도 이 이복 동생들은 모두 착했고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청소도 빨래도 도와주고 제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해줬지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마음에 저도 위안을 받았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막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막내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놀려요. 엄마 없는 애라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막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처럼 챙겨줄게. 막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엄마처럼 동생들을 돌봤어요. 학교 숙제도 봐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고 성적이 오르면 칭찬해주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제 아이들보다 이 동생들을 더 돌봤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요. 그렇게 또 다른 적응과 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쯤이었어요. 첫째 시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자궁암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집안일과 동생들 돌보기, 그리고 제 아이들 돌보기, 거기에 더해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제 남편의 누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집와서 밥을 차리고 할 때 저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지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할머니와 다른 시어머니들이 남아 계셨죠. 힘든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제사상 차리고 밥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23살의 제가 그 순간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결정했어야 했을까요? 혹은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남편의 말을 믿고 그 어린 동생 셋을 책임지려 했던 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그 시절의 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따끔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